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빈 씨, 녹화 들어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요즘 재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가만히 있는데도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위에서 뭐가 쾅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래요. 솔빈 씨, 지금 땅 안 흔들리는 거 맞고요. 여기 스튜디오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안전한 거 맞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예민해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지진이나 재난에 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공포심을 갖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진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 불안감이 좀 해소될 것 같아요. 얼른 녹화 들어가시죠. 과거 지진 기록들을 보면 서울 지역에서도 상당히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잘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에서는 봄 재난안전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 지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에서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박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연구센터에서 고지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호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정말 지구촌을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튀르키예 또 모로코 지진에 이어서 2024년이 시작하자마자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센터장님,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네, 2024년 올해 1월 1일이죠. 일본 혼슈 중부 지역인 이시카와 현의 노토반도라는 곳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지하 아주 얕은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1923년도 9월 관동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7.5 이상의 지진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히나 2013년도 일본 기상청에서 대해일 경보라는 것을 신설했는데 이 지진 때 처음으로 이 대일 경보를 발령을 했던 적이 있고요. 현재까지 240여 명의 사망자와 13,000여 채의 주택이 파괴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지진이었죠. 예,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지진 규모 7.6이라는 게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혹시 얼마나 위협적인 걸까요? 지진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와 함께 진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진도는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해당 지역에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 그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에 따르면 지진계에만 감지되는 1부터 이제 사람이 서 있기 불가능한 7단계까지 있는데요. 그 이시카와 현에서 최대 진도 7이 이번에 감지가 됐습니다. 예. 일본 기상청은 2018년 9월 홋카이도 지진 이후에 그 일본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감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그 7의 설명을 보면은 실내에서는 이제 TV나 아주 무거운 수키로에 달하는 물체들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이렇게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도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이런 인프라들도 이제 파괴가 되고 지형 쪽에서는 이제 땅이 갈라지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1단계에서 7단계로 올라간다고 해서 비례관계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갈수록 세기가 급격하게 커지는 시기인가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네. 네. 뭐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동안 뭐 여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동반 현상이 있는데 이번 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도 좀 변화들이 생겼을까요? 이후에? 예,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와지마시가 서쪽으로 1.3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예. 방조제와 해안가의 암초가 약 3m 정도 융기를 했다고 네.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천 년에 한 번 정도 있을 만한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노토반도 북쪽에서는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발생을 했다고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 기상청은 이쪽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잠잠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진 활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지난해 튀르키예 모로코 지진도 그렇고 올해 일본 노토반도 지진처럼 이렇게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쪼록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진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지진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마치 삶의 일부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만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태평양 주변에 이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이제 일어나는 지역을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데 일본이 여기에 이제 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는 지각을 덮고 있는 여러 판들 중 가장 큰 판인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인도 호주판과 이게 맞물리는 지역을 이제 말하는데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양이 이제 고리 모양이라서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이렇게 불의 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칠레 서쪽, 그리고 미국 서부, 알루시안 열도, 그리고 일본 열도, 그리고 대만, 뉴질랜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게 됩니다. 모든 지진의 90%가 이곳에서 발생을 하고 대형 지진의 한 81%가 이곳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불의 고리에서 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화산도 많이 발생하고 혹은 네네. 지진이 나면서 화재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까요? 아무래도 불의 개념이라는 게 이제 화산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고, 물론 이제 화산 활동뿐만 아니고 지진 활동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반도는 불의 고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또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센터장님, 안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경주 지진하고 포항 지진을 실제로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있죠. 또 최근 들어서 판 내부에서도 힘이 계속 전달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큰 지진들이 일어나면 그 영향이 한반도에도 오는 걸로 하는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경주와 포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지진 활동이 과거보다는 증가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청에서 발간한 2023년 지진 연보를 보니까 더 안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지진 발생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그 점들이 지진이 발생했던 곳에 찍혀 있어요. 근데 정말 빈 곳이 없게 빼곡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전년도랑 비교를 해도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2023년 지진 연보에 따르면 그 지난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106회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2년 77회 발생한 것에 비해서 이제 크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네. 디지털 지진계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진 발생 횟수 평균이 70.8회보다 49.7% 증가했습니다. 네.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총 16회로 8회인 2022년보다 2배를 기록했고 연평균인 10.4회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네. 경북 포항의 경우 규모 5.4 지진이 일어났던 지난 2017년에 223회가 관측이 됐는데요. 이후 인근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018년 115회, 2019년 88회, 2020년 68회로 점차 이제 줄어들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 지진, 역대 한반도 지진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6년 경주 지진, 또 다음 해에
포항 지진 사례가 규모도 크고 또 피해도 커서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2016년에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지난해에 또 7년 만에 다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특히 제가 대학교를 포항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지진을 겪고 났더니 남아있는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번 지진이 크게 발생했던 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피해는 없었을까요? 네, 작년 11월 30일 네. 새벽이었는데요. 경주 동남쪽 19km 지하 12km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울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자다가 네. 굉장히 큰 진동을 느껴서 네. 깼습니다. 네. 그 진동이 얼마나 컸냐면 대전이나 세종, 충남 지역까지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큰 진동에 비해서 이게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다행이에요. 박사님 혹시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과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먼저 위치를 보면 경주 동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 지진이 있잖아요. 포항 지진 진앙지로부터는 남쪽으로 36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네. 위치를 봤을 때 규모 5.8 경주 지진과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3년 경주 지진은 남북 또는 동서방향의 주양이동성 단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단층이 움직였는지는 지금 현재 분석 중이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2016년 경주 지진은 내남 단층이 원인이었는데 이 내남 단층이 이제 지표에 노출된 단층이 아니고 숨겨진 단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가 없었고 이 원인을 밝히는 데만 약 5년이 걸렸습니다. 숨어 있어서 더 오래 걸렸나 봐요. 아무래도 연구가 이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단층을 추적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단층들이 활성 단층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활성 단층은 과거 지진으로 지표가 파열되거나 변형된 적이 있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층을 얘기합니다. 네. 아,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위험분들을 미리 분류해서 활성 단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좀 더 주시를 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원인이라고 해도 경주나 포항 같은 이 한반도의 동남 지역은 지진 위험지대이다. 라는 인식이 좀 심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지역에 또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지진 위험성을 살펴보면 경주나 포항이 뭐 서울이나 대전보다 더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 지역이 이렇게 큰 지역이 아니기 네. 때문에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네. 불행하게도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시고요. 이 지진이라는 것이 그 에너지가 많이 쌓였다가 해소되는 그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거나 현재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앞으로도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특히나 한반도 동남권 지역은 그 과거의 역사서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고요. 또 한 경주하고 이제 포항 지진을 우리가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은 지진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발생할 수 있는 크기와 빈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현재의 과학기술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지진인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다 배우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잠깐 짚고 가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구의 표면은 퍼즐과 같이 이제 여러 개 이제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러 가지 판들이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이제 마찰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진은 쉽게 말해서 지구 내부의 단층 운동이나 화산 활동 등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지진은 판 경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위치한 판 내부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450개 정도의 단층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숨겨진 단층에서 지진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숨겨진 단층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
지진의 세기가 더 강한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확인되어 있는 단층들보다도 숨겨져 있는 단층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국내에서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최근 국내에서는 경상도 남동부 쪽이죠. 주로 이제 경주, 포항 쪽에서 이제 큰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지진 발생 원인은 판들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깝게 움직이면서 그 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힘, 그 지질학적인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태평양 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동쪽의 태평양 판이 위치를 하는데 태평양 판이 일본 밑으로 섭입을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 판이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힘이 이제 그 한반도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잦아지는 이유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으로 알고 있거든요. 때문이라는 말이 있던데 센터장님 어떤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11년 3월 달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워낙 큰 규모였습니다. 일본 역사상으로도 가장 큰 규모 9.0이었고요. 네. 1900년부터 카운트한 그 세계 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네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워낙 큰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한반도가 일본 쪽으로 약 3cm 정도 이동을 했다는 네. 그런 관측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최근에 그 지진이 발생을 자주 하기도 하고 또 일본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진의 큰 지진의 영향들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지진이 주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네, 2022년 10월이죠.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이 있고요. 지난해 강화도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강화도 지진이 1978년 계기 관측 이후 그 수도권에서 흔들림이 가장 강력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괴산 지진의 원인은 그 괴산군 장현면 일대 분포한 조곡 단층대가 원인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하 12에서 14km 지점에서 발생한 그 지진의 단층이 서북서 동남동 방향으로 수평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진앙에서부터 500m 떨어진 조곡 단층대에 대한 조사 결과 지표 파열로 단층대가 드러난 부분, 즉 노도에서 지표 파열 흔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제 선사시대 때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진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과거에서 찾아볼 수 있었네요. 예. 이렇게 우리가 규모 4.1이다, 7.6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숫자가 클수록 피해가 심하겠다라는 생각은 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 감은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지진 안전 체험을 하러 왔는데요.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 어떡하죠? 아, 혜진님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재난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 빨리 들어가서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저를 따라서 어서 오세요. 이분이 아니었구나. 네. 자, 빨리 오세요. 교수님! 네. 네, 이쪽으로 어디 가시는 오세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 교수님, 여기는 시계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집안처럼 생겼는데요? 집안과 똑같이 만들어놨고요. 이곳에서 우리 실내 지진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지진 체험하는 곳이에요? 네,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기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딱딱한 곳, 식탁 아래로 내려가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이 안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진 체험을 해볼 건데요. 저 너무 떨려요. 잘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제가 있는 집이 집 아니에요. TV도 나오고 여기는 식탁이네요, 식탁. 우리 집이랑 똑같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 가장 위험해 보이는 이 냄비들. 불도 켜져 있고요.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아니 저렇게 심하게 흔들린다고요? 어머. 실제로 집이 저렇게까지 흔들리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지진이 더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너무 흔들리는데? 지진이야! 자,
방석을 머리로 올리고요. 네. 식탁 아래로 내려갈게요. 식탁 아래로 내려가서는요. 우리 식탁 다리를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진이 멈출 때까지 식탁 다리를 잘 잡아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그만큼 무서워요. 저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우리 가스 네. 지금 밸브를 우리 잠궈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잠그면 오. 이제 불이 꺼져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가스 누설을 이제 막을 수가 1차적으로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앞에 있는 우리 스위치를 내려보겠습니다. 아. 주전이 차단이 되고요. 네. 그럼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 볼 수가 있어요. 탈출로 확보를 위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문을 열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런 의자 등을 이용해서 아. 이렇게 다치지 않게 아. 막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 이건 정말 몰랐던 포인트예요. 네. 아, 힘들어. 이제 끝난 거죠, 교수님? 네, 너무 많이 흔들렸죠. 네. 그런데 지금부터도 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붕괴 탈출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붕괴 탈출 체험이요? 빠르게 밖으로 대피해야 되거든요. 아, 어두운데요? 교수님, 여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천천히 앞에 누워서 있는 걸 확인하면서요. 여기는 이제 정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복도도 불이 다 꺼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내 머리를 향해서 네.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불 떨어졌어요. 위에서 불 떨어졌고요. 무서워요. 네. 깜짝 놀라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호자분께서 맨 앞이나 뒤에서 네. 우리 아이들을 같이 보호해주면서 네. 가시면 돼요. 자세를 더 낮추고 네, 불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 와, 탈출 성공! 성공했어요. 와. 아주 잘 나오셨어요. 천천히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 침착함을 유지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팁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놓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현장입니다. 아, 그럼 가상의 공간에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예,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접속해서 가상의 재난 현장 시뮬레이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재처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복합적으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도 구현을 해놨네요. 콘서트홀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많은 그 장소에서요? 그렇죠. 이렇게 게임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재난 대피 요령을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지진 체험에 이어서 안전 교육까지 다 받았는데요, 교수님.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오늘 체험관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평소 때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심을 갖고 내가 우리 가족과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알수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라는 이 단어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진 철저히 대비합시다. 지진 대피 요령이 숙지가 돼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 일본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지진이나 재난 매뉴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화면을 보니까 어떻게 현실감이 확 들었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솔비 씨는 어땠어요? 아무래도 경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미리 체험을 해보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더 잘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메타버스 시민 안전체험관 콘텐츠는요. 스마트 기기나 PC에서 메타버스 서울 앱을 다운받아서 시민 안전체험관 콘텐츠로 이동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미리 한 번씩 체험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하나 더 알아갑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 지진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면 안 되겠지만 특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수도권은 지진에서 안전할 수 있느냐, 안전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수도권이 어떻게 보세요? 같은 크기의 지진이라도 지진이 도심지에서 발생하느냐, 지반이 딱딱하느냐, 무르냐, 그리고 발생 깊이가 깊으냐, 얕으냐, 노건축물이 얼마나 많으냐, 내진 설계나 시공이 얼마나 정확하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수도권에서 그 포항 지진과 같은 규모인 5.4 정도의 지진이 도심에서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네. 노후주택도 많으니까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살펴보려면 과거 지진 이력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 실록 등을 보면 다양한 지진 피해 기록들이 있는데요. 특히 조선왕조 실록의 과거 지진 기록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규모 5 이상에 해당하는 지진이 6차례 이상 발생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1518년 지진은 규모가 무려 6.8에 해당하는데요. 6.8이요. 2016년 경주 지진이 5.8이었잖아요. 네. 그 규모가 이제 1차인데 에너지는 3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훨씬 크네요. 네. 그리고 1613년에도 이제 서울 한복판에 경주 지진과 비슷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6곳의 진앙이 모두 추가령 단층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추가령 단층은 서울을 완전히 남북으로 이제 갈라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진은 활성 단층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방금 언급하신 추가령 단층대도 이 활성 단층에 해당이 되나요? 네, 저희는 이제 추가령 단층대도 활성 단층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충분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실정이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점은 그 수도권 일대가 대부분 다 도시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활성 단층 연구에서 많이 좀 제약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연구를 하는데도 이미 들어서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힘든 게 네네. 있군요. 이제 도심 지역이 조금 더 위험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시골 지역은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비교했을 땐 어디가 더 위험한가요? 건물이 얼마나 노후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 그 노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지진이 나서 이제 무너질 가능성은 또 있지는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안전율이 또 있거든요. 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도심지의 숫자상으로 노후 건축물이 워낙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조적조 같이 지진에 좀 약한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무너지면은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큰 피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내진 설계나 시공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는 또 부정확한 또 설계나 시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또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2차, 3차 피해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어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이 땅이 더 무른 편인가요? 일부 강 주위는 퇴적층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있고요. 더 단단한 곳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클 겁니다. 네.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는 지진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했던 지진도 비슷한 경우잖아요. 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그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많은 시설물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995년도 일본 고베에서 그 규모 7.3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망자가 한 6,400여 명, 그리고 부상자가 4만 3천여 명 되고 그 당시 환율로 10조엔 이상의 그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나 그 작년 10월에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지진 같은 경우에는 6점대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을 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세 번째인 도시 인근에서 이런 큰 지진들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막심했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인명 피해도 인명 피해지만 도심지일수록 금전적인 피해도 훨씬 커지겠네요. 예, 굉장히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한반도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해안에서 연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해서 정말 놀라신 분들 많았어요.
네, 지난해 5월이죠.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50km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관측 이래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22위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네. 특히 한 달 동안 53회의 잦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동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혹시나 지진으로 인한 뭐 해일, 쓰나미 같은 쓰나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네. 올 초에 일본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해서 동해안에 또 해일 위험이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센터장님. 네,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규모가 커야 되고 수심이 좀 깊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이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나 올해 있었던 이시카와현에서의 규모 7.0 강진으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5m 정도의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도 지진해일이 전파가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처음에 그 강원도 동해안 남항진 지역에 1시간 47분 후에 처음 지진해일이 관측이 됐고요. 그 강원도 동해 묵호에서는 82cm, 그리고 울진 후포에서 66cm의 지진해일이 관측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7단계까지의 등급이 부여가 되잖아요. 지진해일 같은 경우도 이런 등급 분류 체계가 있나요? 지진해일은 또 도달 시간하고 해일의 파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진해일이 이제 바다에서 발생하면은 규모로 에너지는 똑같이 규모가 얼마라고 발생을 하는데 육지에서 발생하냐 해역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진의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 지진 해일의 그 규모보다는 도달 시간하고 해일이 어느 정도 오는지 높이가 어느 정도 오는지가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cm 이상이면 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을 하고요. 네. 1m 이상이면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동해안 연속 지진을 대지진의 전조로 보는 시각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반도에서도 쓰나미가 덮쳐올 위험성이 있을까요? 쓰나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조선시대 지리서 탐라지에 1707년 일본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한 호에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제주도까지 도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또 조선왕조실록에 강원도 평해 등 9개 고을에서 그 물이 7, 8차례나 들어와서 민가가 수몰되고 선박이 파손됐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조선시대 쓰나미에 대한 기록은 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네. 당시 조선에 기록된 쓰나미는 한 3, 4m 높이로 이제 보고 있고요. 울진, 삼척, 평해, 동해 그리고 강릉, 속초 등지에서 한 3m 이상의 쓰나미가 닥쳤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83년, 1993년에 동해안에 쓰나미 피해가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기록들을 보면은 대부분 동해안 혹은 한반도 동쪽에 위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서쪽 바다 지역들은 쓰나미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가능성을 완전히 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진의 발생 빈도를 보면은 서해 쪽보다는 동해 쪽, 즉 일본 쪽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나미 가능성은 서해보다는 동해 쪽이 훨씬 상대적으로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해안 지역 원전 내진 설계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센터장님 이거 실제로 어떤가요? 예, 원자력 발전소는 워낙 중요한 시설물이죠. 그래서 일반 시설물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내진 설계를 하고 시공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신고리 5, 6호기까지는 규모 7.0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해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안가에 약 10m 정도의 방벽도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진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계속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속적인 점검 보완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국내의 많은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는데요. 내진 설계가 왜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고 내진 성능이 부족한 건축물에는 내진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전달되면서 땅이 흔들리고 이에 따라서 건축물도 흔들리게 됩니다. 지진 시 건축물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받게 되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심하면 붕괴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내진 설계란 건축물을 만들기 전에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미리 계산해서 기둥의 크기와 보호 두께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985년에 발생한 멕시코 지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하여 건축물 설계 시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지진에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교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에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으며 2005년에는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경험하면서 2017년 12월에는 주택 또는 2층 이상 건축물로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내진 설계 시에는 건축되는 지역, 집안의 종류,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서 지진 하중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이란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평가해서 지진에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시설물은 내진 보강을 통해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 보강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정밀 안전진단 대상은 내진 성능 평가를 받아야 하고 정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축 등으로 인해 기존에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내진 설계 의무 대상에 편입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내진 보강을 해야 합니다.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이 이루어진 건축물도 지진 발생 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설계 지진 하중 작용 시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손상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축물의 수명, 지진 발생 가능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이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인지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에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항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진에 견디는 안전한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으로 평가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진 보강 지원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인식과 충분한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진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면 평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센터장님, 국가 차원에서는 또 지진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범정부 차원의 그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에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5년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제 주요 공공시설물은 2035년까지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관련된 법과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히나 그 건축물 대장의 내진 성능 규제 방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진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민들이 지진 발생했을 때 그 행동 요령을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전 국민 그 대피 훈련을 좀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그 지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측을 해서 빨리 알려드리겠다 해서 그 현재 5초에서 6초 정도인 그 지진 조기 경보 전파 속도를 3초 정도로 땡길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그 중장기적으로 단층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부처별로 그 검증을 정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검증된 단층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믿음직스럽네요. 말씀해주신 부분과 함께 지진에 대한 기초 연구도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준비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진 재발부 주기가 일본보다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일본은 이제 수시로 발생을 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나 어떤 연구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근 이제 경주하고 포항 지진에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 지진 이후부터는 이제 국가 R&D를 통해 가지고 활성 단층 지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고지진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막상 갑자기 재난이 닥치게 되면은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다가 제대로 대피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진이 나면은 땅이 흔들리죠. 네. 땅이 흔들리고 건물도 같이 흔들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도 많이 같이 흔들리게 흔들리죠.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낙하물에 그 몸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실내에 있는 경우에 그 낙하물에 몸을 안 다칠 수 있도록 탁자 밑으로 숨어서 다리를 꼭 잡고 있으라고 마지막 교육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동이 끝나면 전기나 가스를 끄고 바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대피하실 때 꼭 계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예,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끊겨서 갇힐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 근데 혹시나 엘리베이터에 있는 동안 진동을 느꼈다 그러면 버튼을 다 눌러서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 건물 바깥으로 나오셨을 때는 지진이라는 게 한 번 흔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진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건물에 있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깥에서 대피하실 때에는 건물로부터 많이 충분히 떨어져서 안전하게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운동장이나 공원에서는 유언비어가 많이 유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만 믿고 네.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또 지진해일 같은 경우에는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이 있다 그러면 해안에서 멀리 그리고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대피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튼튼한 건물 3층 이상으로 3층 대피하시면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또 알아두면 좋은 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솔배 씨가 준비했죠? 네, 맞아요.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앱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언제 얼마나 강한 지진파가 사용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는지 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 지진 대비 요령도 좀 숙지를 하고 또 날씨 알림이 앱 설정도 미리 해두신다면 긴급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학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범죄 위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에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영상을 업로드하면 5분에서 10분 안에 가짜 여부를 판별해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특별한 이유는 또 하나. 서양인 위주 데이터로 구성된 기존 모델과 달리 한국인과 아시아 계열을 포함한 인물 데이터 520만 점을 기반으로 해 탐지율을 80%까지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기술이 가짜뉴스, 합성 성착취물 등 딥페이크 범죄와의 싸움에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수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명을 더하고 우주 쓰레기가 된 인공위성을 붙잡아 제거하는 포획위성 개발에 착수합니다. 포획위성에는 우주물체 능동 제어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이 기술이 아주 영특합니다. 임무를 마친 위성에 접근해 로봇팔이나 그물로 포획한 뒤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시켜 소각시킬 수도 있고요. 최근엔 위성 연료 보급과 수리, 또 궤도를 바꿔
임무 수명을 연장하는 용도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기술을 갖춘 500kg 이하 소형 위성을 개발해 2027년 발사되는 우리호에 실어 보낼 계획인데요. 나날이 진화하는 우주항공 기술, 그 속도가 정말 로켓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인수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주항공이나 원자력 산업에 쓰이는 전자빔 용접기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역은 바로 한국전기연구원. 전자빔 용접기의 핵심인 전자총 기술을 개발해 99% 이상 수입에 의존하던 관련 장비를 국산화한 것인데요. 전자빔 용접기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높은 열로 변환해 소재를 이어주는 장비로 대형 소재와 부품을 가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과 가속 전압을 달성해 수입 대체는 물론 장비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기술 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훌륭한 기술을 우리의 소재, 우리의 힘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인스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인스다! 네,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지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처음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두렵죠. 네. 하지만 안전운전에 익숙해지시면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진도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대비하고 생활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어떠셨어요? 네,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진에 대한 걱정보다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